색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낭만서점 139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학평론 쓰는 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위평론가의 단짝 허나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지금 저희가 평상시에는 넣지 않았던 효과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넣긴 했는데요. 항상 네. 저 혼자 박수를 치기 때문에 외로웠거든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좀 외롭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139회는 공개 방송으로 진행이 돼요. 지금 저희 앞에는 한 20여 분 정도의 낭만서점 청취자분들이 계십니다. 많이 오신 거 아니에요? 피식 웃으셨는데 한 20여 분 정도죠. 네. 네. 뭐 반올림 하면 그 정도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공개 방송을 한다라고 네. 했을 때 사실은 좀 걱정이 됐어요. 이게 또 평일이기도 하고 네. 다들 바쁘실 텐데 이 좋은 봄날에 이런 지하 스튜디오에 오실까 네.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이렇게 공개 방송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혹시나 안 오시면 굉장히 좀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 같았는데요. 이렇게 네. 와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방청 신청 내용을 여러분께서 메일로 보내주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그걸 저희가 좀 받았어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 부산에서 오신 분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오셨습니까? 김정윤님? 저는 사실 부산에서 지금 직장을 마치고 와가지고 내일 또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닉네임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NI8님, 네, 니팔님이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부산에서 또 먼 길 와 주셨네요. 직장 생활하면서 되게 힘들 때마다 여기 그 방송 들으면서 약간 힘내는 그런 거여가지고 제가 오늘 사실 시간이 안 됐는데 10분을 들어도 와야 되겠다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일단 올라왔습니다.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그래서 항상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네. 책 선물도 책 선물 자주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골고루 드릴게요, 여러분. 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정말. 네. 박윤수님, 1회 때부터 들어오신 애청자라고 하셨는데, 혹시 오셨습니까? 박윤수님? 저기, 수줍게 손을 들어주셨는데,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한 번도 제 존재를 드러낸 적이 없는 수줍은 청취자다. 네, 이렇게 하셨는데, 용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귀를 막고 계신데요. 어떻게 또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되셨는지 직접 좀 말씀을 잠깐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극구사양을. 어서 마이크 달라고 지금. 알겠습니다. 손짓을 하고 계시네요. 이따 고전편도 있으니까. 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정희연 작가님, 박경환님께서 이제 감사 인사 한번 못 드리고 보내드린 그런 아쉬움을 좀 이제 떨쳐내고 싶으시다고 했는데요. 네. 제가 그 아쉬움을 정말 떨쳐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솔림님, 박솔림 혹시 오셨습니까? 예. 저희 100회 특집 때 또 뵀었죠. 네. 이렇게 또 즐거웠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꼭 가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특히나 박솔림 같은 경우는 새로운 진행자분이 많이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여기 계십니다. 여기. 네, 예, 반갑습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너무 좀 촐싹되죠? 그 인터뷰 기사 봤는데 네. 사진보다 더 날씬하신 거. 네, 맞아요. 더 낫다고는 안 하셨어요? 그러게요. 네, 날씬하다만 말씀해 주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일산에 네. 사시는 김주인님도 오셨는데 김주인님께서는 저희 낭만서점 콘서트에도 많이 참석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 저쪽에 계신데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를 좀 넘겨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워킹맘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그러면 네. 그 직장 퇴근하시고 아이는 또 맡기시고. 네. 근데 오늘은 네. 일부러 휴가를 냈고요. 네.
저희 어머니께 아이를 맡기고 남편이랑 지금. 지금 옆에 계신 분은 남편이시군요. 네. 네. 이렇게 또 아내분이 같이 가자고 했는데 또 이렇게 기꺼이 응해주신 남편분 잠깐 마이크를 좀 꺼내주실까요? 여기 저희 낭만서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뭐 몇 번. 네. 몇 번 들으셨군요. 억지로 들으라고 해서 들으신 거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김주희님께서는 마지막에 제 평생의 왼수 덩어리 배우자님과 같이 가려고 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왼수 덩어리라고 표현을 하셨네요. 네, 제가 짊어지고. 제 평생의 짐. 네. 네. 제가 한 분을 더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굉장히 좀 낯이 익은 게요. 저희 이렇게 팟캐스트 업로드 되면 댓글을 굉장히 좀 자주 남겨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중 한 분이 이제 앨리스 황님이시거든요. 여기 임혜영님. 인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엘스왕님, 네. 저희가 댓글 소개를 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직장 조퇴하시고 오신 건가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순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순위 신경 써주시는 청취자분들. 정말 저희 PD님이 제일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또 직접 이렇게 스튜디오 방문하셨으니까 이 2시간 가량의 시간 좀 즐겁게 보내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공개 방송 특별 게스트를 저희가 한 분 또 초대를 했는데요. 저희 옆에 계속 앉아 계셨죠?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교보문고 소설 MD입니다. 구한의 MD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여기 오신 소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특별 게스트라고 하면 좀 뭔가 대단한 분이 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같은 회사 직원을 데려왔다고 해서 되게 실망하시지 않을까 좀 우려도 됐고요. 네. 영업점이 아니라 인터넷 서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독자분들을 직접 만나뵐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실제 오늘 뵙고 얘기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구한 MD님 같은 경우는 낭만서점에 몇 번 또 출연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아마 구한 MD님의 얼굴을 좀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보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데. 네. 아니, 사진이 몇 번이 실려서. 그렇죠. 사진보다 날씬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진이 원래 구하게 나와요. 네. 오늘 구한의 MD님과 함께 저희가 다룰 작품 또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139회 공개방송으로 준비한 작품은 최인호 작가님의 단편 소설이죠. 술꾼이라는 작품을 이야기합니다. 이 최인호 작가에 대한 소개를 먼저 간략하게 해드리고요. 또 다음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최인호 작가님은 1945년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셔서 영세대 영문과를 졸업을 했고요. 1963년에 단편 소설 벽구멍으로 이 작품이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입선이 되고요. 67년에는 단편소설 견습 환자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1972년에 단편소설 타인의 방으로 현대문학 신인상을, 그리고 1982년 깊고 푸른 밤으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했으며, 특히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1985년에 배창호 감독에 의해 동명의 영화로 제작이 되면서 큰 흥행을 이루었고요. 또 최인호 작가는 한국 사회가 산업화되어 가면서 발생한 문제들을 예리하게 포착해내는 한편으로 도시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소설 속에 치밀한 심리 묘사와 극적인 사건을 갖추어 소설의 대중성을 확대시켰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 최인호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영화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최인호 그 소설가의 원작 소설이 영화된 작품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고래사냥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봐가지고 그 고래사냥 그 두 편이 기억에 남아 있고, 또 배창호 감독과는 지금 소개를 해드린 작품 외에도 깊고 푸른 밤 같은 경우도 함께 했고요. 그 외에도 곽지훈 감독의 겨울나그네, 또 이장호 감독의 별들의 고향 등 하길종 감독의 바보들의 행진도 빼놓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대중적으로 사랑도 받았고 영화계에서도 최인호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또 관심을 가졌던 그런 배경이 있죠. 네, 최인호 작가님은 또 2013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쵸. 예, 그 이후에 이제 또 국문학계에서는 연구가 또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최인호 작가님이 참 재능이 많으셨던 분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뭐 소설가이기도 하지만 각본도 많이 썼고요.
심지어 그 감독으로 영화 연출도 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 75년에 걷지 말고 뛰어라라는 작품을 영화로 만드셨거든요. 연출을 네. 했는데. 그러니까 제목이 걷지 말고 뛰어라. 네. 네. 이 작품이 최인호 작가님이 이제 시를 써놨던 작품이었어요. 근데 1975년이면 최인호 작가님이 굉장히 젊고 당시에 뭐 별들의 고향이라든지 바보들의 행진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영화에서 크게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화계 쪽에서는 최인호 작가의 작품을 영화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최인호 작가가 만약에 연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훨씬 더 크게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어떤 요구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걷지 말고 뛰어라라는 작품을 만들게 됐는데 그 영화가 두 남자가 등장을 해요. 한 남자는 백수고 한 남자는 뭐 사기당구도 치고 이러면서 돈을 이렇게 어렵게 벌어가면서 사는 그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때 한 친구가 난 고향에 있는 엄마를 만나러 가고 싶다. 라고 하면서 고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향에 가게 되지만 엄마를 만나지 못하고 이 중에 따라갔던 친구가 나중에 네. 성공을 해서 그 고향에 가서 친구의 이제 어머니를 만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어머니가 거기 사시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고래 사냥에서 우리가 고래를 잡으러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고래가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잡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그 당시 이상향에 대한 동경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바램들이 이 걷지 말고 뛰어라에도 나와 있고 이 작품이요. 그 2013년에 이제 돌아가셨을 때 네.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최인호 작가님의 원작을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던 작품들을 모두 상영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정말 많죠. 네, 그때 걷지 말고 뛰어라도 같이 상영을 했었고 그러면서 그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주제곡 역시도 걷지 말고 뛰어라인데 그걸 송창식 네, 선생님이 부르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당대에 가장 인기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 최인호 작가와 어울리고 또 그러면서 한국 영화계는 물론 또 문학계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구나라는 것을 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최인호 작가님이 작가로서는 워낙 다작을 하셨고 네. 또 유명하지만 영화 감독으로는 그 뒤에 네. 작품을 안 만든 걸로 봐서 네. 이렇게 많이 네. 또 성공을 하진 못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걷지 말고 뛰어라 같은 경우는 후에는 이제 잊혀진 작품인 거죠. 그러니까 흥행에는 아주 실패하진 않았는데요. 네. 왜냐 이 최인호 작가의 작품들은 워낙에 크게 성공들을 했잖아요. 근데 걷지 말고 뛰어라의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막 크게 흥행을 하는 경우는 아니니까. 네. 뭐 문인들 중에서도 영화 감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뭐 네. 이를테면 이창동 감독 같은 경우는 원래 소설가지만 네. 시적인 작품을 만들고 그렇죠. 또 유아 감독의 경우는 원래 시인이었는데 네. 굉장히 서사가 강한 작품들을 그렇죠. 만들잖아요. 그리고 영화 감독이 되려고 하지만 아직 못 되신 그런 소설가님들 있죠. 천명관 소설가님 같은 경우 맞아요. 계속 양만서점에 출연하셔서 네.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네 기회가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최인호 작가님을 좀 저희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네. 스크린셀러에 관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마 지금 스크린셀러의 열풍이 영화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원조를 따지자면 최인호 작가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스크린셀러의 열풍이 교보문고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되는 건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전반적으로 그 영화의 원작이 되는 소설을 스크린셀러라고 하는데요. 물론 판매가 많이 될 때도 있고 예상보다 좀 낮은 반응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어제 그 영화 예매 순위를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총 10편 중에 5편이 원작을 한 영화더라고요. 7년의 밤, 레디 플레이어 원, 지금 만나러 갑니다, 콜미 유어 네임, 그의 여름 손님의 네. 영화가 있죠. 또 한 편이 리틀 프레스트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MD는 어떤 계기든 간에 뭔가 책을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면은 그걸 최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7년의 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그 개봉이 굉장히 오래 미뤄졌어요. 네, 한 2년 정도 됐나?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영화가 개봉한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제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심정으로 영화가 작가님도 기도를 안 들으시는데 영화가 제발 잘 되길 그리고 책 판매로도 잘 이어지길 이렇게 네. 굉장히 염원을 했는데요. 예. 어떤가요?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좀 나타났나요? 근데 아직 개봉하기 전에 평론가 평을 봤는데 허남웅 평론가님이 이렇게 그렇게 영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써주시진 않으셨더라고요. 그렇군요. 왜 그랬어요? 네. 그래서 약간 실망하면서도 이럴 때는 좀
약간 영화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을 하더라도 네. 하지만 그 소설 원작은 훨씬 많은 걸 담고 있기 때문에 네, 꼭 네. 책을 읽어보라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써주시면은 훨씬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사정을 미리 알았다면 네. 제가 또 글 쓸 때 그걸 좀 감안했을 텐데 네. 이거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허나홍 평론가님 네. 그 7년의 밤의 영화에 대해서 뭐라고 쓰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7년의 밤 영화를 보고 나서요. 그 전에 들었던 소문들이 이제 항상 있었어요. 왜냐하면 7년의 밤 같은 경우는 그 기사에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영화 판권이 15개 회사가 달려들었다라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이상이거든요. 거의 30개 넘는 회사에서 달려들었고요. 네. 그 판권 경쟁이 굉장히 엄청 치열했어요. 맞아요. 아마 한국 그 소설에서 그만큼 많은 화제를 모은 영화 판권에서 모은 경우는 없었는데 굉장히 기대를 했죠. 영화계에서도. 근데 영화가 완성된 건 사실은 2, 3년 전이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상영을 해야 되지만 창고로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너무 어두워서라는 것도 있고 또 극중에 이제 등장하는 세령호 사건 같은 네. 경우가 세월호를 좀 연상시킨다도 있는데요. 사실은 어떤 게 확실한 건지 모르겠는데 영화를 제가 보고 나서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소설을 보고 나면 뭐 남성 캐릭터건 여성 캐릭터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 7년의 밤 영화 같은 경우는 두 남성의 이제 복수극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한국 영화계에 한 2년 전부터 불어닥친 게 뭐냐면 남성 서사의 영화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과장되게 또 폭력을 과시하는 영화들이 굉장히 관객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어요. 근데 7년의 밤 영화를 보게 되면 거의 그런 식으로 이제 각색이 이루어진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정유정 작가님 같은 경우도 처음에 영화를 보고서 원작에 있는 배경과 굉장히 비슷하고 또 두 남자도 극중에 있는 캐릭터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비슷한데 여성 캐릭터들이 다 비중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살짝 좀 낮아진 게 아쉽다라고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봤을 땐 관객들이 남성 영화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호기심이 떨어진 거죠. 네. 7년의 밤이 너무나 그쪽을 나갔기 때문에 그쵸. 아마 그 시기에 개봉하기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근데 그건 이제 저는 예측인 거고요. 아직 왜 창고에서 2년 동안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분위기라서요. 예, 영화를 보고 나서 그렇게 썼는데 네. 네, 그게 또 지금 저렇게, 눈을 흘기 네, 보셨어요. 그러게요. 네. 고한 MD님이. 네. 그래서 한국 영화를 웬만하면 안 쓰는 게 항상 네. 좋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럼 7년의 밤 말고 혹시 다른 작품에 기대를 걸고 있는 건 없으신가요?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원작들은 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레디 플레이어 원, 지금 네.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콜미 바이 유어 네임. 네, 그의 여름소녀 콜미 바이 유어 네임 이렇게 기대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책들을 모은 이벤트를 오늘 오후에 오픈하고 왔으니까 네. 지금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한번 검색하고 많이 구매해 주세요. 그렇군요. 지금 인터넷 교보문고에 들어가면 그 책들을 모아놓은 이벤트 페이지가 있군요. 네, 그 책들 3개로 사은품도 만들었어요. 네. 사은품. 좋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 최근 5년간의 스크린셀러를 경험하면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기억나는 사례를 딱 네. 제목만 짚어보고 가면요. 네. 2012년 12월에 레미제라블, 그리고 2013년 5월에 위대한 개츠비, 네. 2015년 10월 마션, 그리고 작년 2017년 1월에 너의 이름은, 그리고 2017년 7월 살인자의 기억법. 이렇게 5편 정도가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스크린셀러의 예시였어요. 이 너의 이름은이 좀 독특한 것 같긴 해요. 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영화도 찍고 또 본인이 소설도 내가지고 이거는 일타쌍피죠. 영화로도 거대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예. 허위평론가님하고 함께하다 보면 이렇게 툭툭 이렇게 전문 용어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막 흠칫흠칫 놀라요. 예. 일타쌍피. 그렇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그런 게 그 일본 영화도 그런데요. 일본 영화계는요. 그 성공한 드라마, 성공한 만화, 그리고 그 성공한 원작 소설이 없으면은 영화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좀 성공적이 됐을 때는 그 한 사람에게 몰아서 이제 여러 가지를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타쌍피의 배경이 일본 영화계에 지금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한의 MD님 그리고 낭만서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하는 오늘의 방송 술꾼 줄거리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술꾼이라는 작품은요, 1970년 최인호 작가가 20대 중반이던 무렵에 발표한 단편 소설입니다.
이 작가의 회고에 따르면 이 소설을 2시간 만에 썼다고 해요. 네, 좀 놀라운데. 만약 그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이 술꾼이라는 작품은 빨리 쓰인 만큼 또 작가의 창작적 재능과 또 시대에 대한 통찰이 거의 날 것 그대로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 주인공은 작은 아이라고 지칭되는 한 소년입니다. 평안도 사투리를 쓰는 이 아이는 술집에 들어와서 아버지를 찾으러 왔다라고 밝히는데요. 집에서는 어머니가 피를 토하며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아버지를 데리러 왔다라는 거였죠. 거기에서 이제 술을 마시고 있던 남자들은 아이의 아버지는 여기 없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이 장난삼아 술을 권하는데요. 이 아이가 그 술을 완전히 거부하진 않습니다. 술을 한 잔 받아 마시고 다른 술집에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곳에 또 찾으러 가는데요. 이 아이가 과연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게 만드는 작품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네. 이 소설의 제목 술꾼이 정말로 이 아이의 아버지 혹은 술집에 있는 그런 남자들을 가리키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작품을 다 읽고 나시면 이 술꾼이라고 하는 아주 평범하고 쉬운 제목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오는지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술꾼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개인적인 그 경험이 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웃으시는데. 제가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술꾼은 아니고요. 정신 상태는 좀 술꾼의 어떤 그런 정신 상태긴 한데 제가 한 4, 5년 전에요. 단편 소설 창작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선생님이 그 숨김없이 남김없이를 쓰셨던 김태형 소설가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잘 쓰기 위해서는 많이 읽어야 되고 특히 이제 정전이라고 할 만한 작품들을 읽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단편 소설을 한 편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최인호 작가의 술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술꾼이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제목도 처음엔 단순하지만 읽고 나면 거기서 의미를 찾게 되고 특히나 그 당시 이제 전쟁 이후 한국 전쟁 이후의 어떤 상황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좀 익살스러운 것 같아도 결국에 그 익살스러움이 슬픈 현실을 환기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어떤 서술이라는 것이 결국 젊을 때였지만 굉장히 좀 거장 느낌이 난다. 라는 그런 좀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또 일부러 제가 줄거리 소개를 할 때 좀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작품에는 아주 중요한 반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예. 단편이지만 그 반전을 여러분들이 또 한번 찾아보시는 게 독서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우선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할 내용은 아버지를 지금 찾으러 온 아이와 술꾼들의 대화에 관련된 겁니다. 지금 이 아이가 술집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사람들의 이제 주목을 받죠. 보통 술집은 원래 아이들은 올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아이가 왜 왔을까?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는데 아버지를 찾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지금 집이 어려운 것 같죠. 어머니는 그렇죠. 아프다고 하고 네. 지금 위독한 상태이니 얼른 아버지를 좀 데리러 오라는 엄마의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됐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먼저 그 장면을 읽어드리고 좀 더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희 아버지는 왜 찾냐? 말없이 술잔을 비우던 염색한 미군 작업복을 입은 사내가 아이의 말을 막았다. 오만이가 죽어가고 있시오. 그 아이는 어느새 훈기가 도는 술집 안으로 기어들어와 있었다. 지독하게 못생긴 아이의 얼굴 위로 30쪽짜리 전등 불빛이 그럴싸한 조명 역할을 했고 연탄불 위로 타오르는 생선의 비릿한 연기는 술집 안을 연막탄 뿌린 것처럼 부옇게 탈색했다. 좀 전에 피토하는 걸 보고 막 뛰어나왔시오. 아버지는 날 보고 오만이가 죽게 되면 이 술집에서 술이나 퍼먹고 있겠으니 이리로 오라고 했시오. 너희 아버진... 처음에 그 아이를 발견한 사내가 담배꽁초에 불을 그어대며 공허하게 웃었다. 갔다. 갔다니까. 갔다고요?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 했나요? 네가 오면 저쪽 평양집으로 보내달라고 했던가? 아이의 몸 구조는 스위스제 시계 부속처럼 생생하고 앙증스러웠다. 엉뚱하게도 US 아미의 표지가 아이의 가슴팍에서 계급장처럼 반짝이고 녀석의 얼굴은 비로드 색깔로 번들거렸다.
옷은 되는 대로 껴입어서 마치 갑각류 곤충처럼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나 폐양집으로 가가시오. 그 아이는 약간 주춤거렸다. 마지막 잔을 비우고 술집을 떠나는 술꾼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우울한 고독 같은 것이 순간 아이의 얼굴에서 번뜩였다. 그러자 처음에 그를 불렀던 사내가 빈 잔에 소주를 따르며 그 아이에게로 내어밀었다. 한 잔만 하고 가렴, 우리 똘똘이. 먹디 않카시오. 난 아바디를 찾아야 해요. 네 아버진 그 술집에서 또 딴 술집으로 갔을지 모르잖니? 길에도 찾을 수 있시오. 밤새도록 찾아볼 테야요. 그동안 네 엄마가 죽어버려도? 아바지만 찾으면 만사오케야요. 우리 아바진 아즈반들하고는 달라요. 아바딘 술꾼이긴 하지만 하려고만 하면 못하는 게 없시오. 구릴 가디고도 금을 만들었댔으니까요. 금말이야요. 어느새 아이의 손은 허물벗는 애벌레처럼 그 중국식 소매 속에서 슬그머니 솟아나와 시장판 소매치기꾼들이 슬쩍해가듯 술잔을 들어 잽싸게 잔을 비웠다. 가득 채워져 있던 잔이었는데 아이는 요술 부리는 사람처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그것을 삼켰다. 작은 한 입에 그득히 채워진 충족감 때문인지 소녀는 만족한 표정으로 깍두기를 집어들었다. 담배도 필 테냐? 놀리디 마시라우요. 아이는 잠시 옷깃을 여미고 허리를 웅크렸다. 그는 마치 배면을 섬유질 같은 탄력성 있는 물질로 꽉 조였다가 일순에 뛰쳐나가려는 노련한 단거리 선수처럼 매우 기민하고 민첩해 보였다. 잊디 마세요. 우리 아버지 이름 말이야요. 국, 승, 현. 나중에 혹 술집에서 만나더라도 내가 술 먹더란 말 하지 마세요. 정말이야요. 압도당한 술꾼들은 멍하니 눈길로만 그를 전송했다. 새벽 잔영 같은 쓸쓸한 냉기가 그 아이의 얼굴을 순간 스치고 갔다. 술꾼들은 이제 너무 취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집을 저주하고 마누라를 저주하고 맏아들을, 둘째 아들을 저주하고 생활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원수놈의 월급을, 도대체가 살아가는 그 자체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기 시작했다. 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허이가 왜 저러냐 하고 우리 의아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평안도 사투리를 지금 이 아이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먹디 않카시오. 난 아바지를 찾아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영화에서 보면 항상 연기 잘하는 분들한테 메소드 연기라는 얘기 하거든요. 정말 그 상황에 빠져가지고 그 인물이 된 것처럼 그 연기하는 분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허이 평론가님께서 네. 정말 메소드 연기 어떤 전형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이 북한 지방은 네. 국외음화가 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구지라고 하지 않고 구디 예, 이렇게 예. 발음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 평안도 사투리를 쓰는 아이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건 1970년에 발표된 이 작품의 배경이 네. 결국 전쟁 그 후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라는 걸 또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네. 전쟁으로 인해서 북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또 내려오게 됐고요. 실제로 고향은 이북에 두고 예. 남한에서 생활을 꾸리고 있는 실향민들이 많았던 거죠. 저에 대한 어떤 의견을 말하기 전에 하나 좀 궁금한 게 이제 구한MD님께서도 이 술꾼을 읽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드는 생각은 저는 낭독을 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요. 똘똘이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그 지금까지 녹음을 준비하면서 읽은 책 중에 가장 짧아서 읽고 좀 준비하기가 편했는데 네. 반대로 또 내용이 짧으니까 뭔가 이렇게 어떤 지점을 잡아야 되는지 많이 헷갈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을 하시기로는 결말에 대해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저도 사실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네. 결말 부분이었는데 결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서 살짝 그 특성 느낌을 얘기하자면은 작품이 굉장히 우울했고 그 우울함을 배가시켜주는 요인이 이 작품의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말을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약간 이게 작품이 순환적인 구조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어제 이 꼬마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술을 마셨다면은 잠을 잤겠죠. 그 다음 날에 이 작품의 이야기가 똑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내일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좀 우울한 영화인데 그 70년대 영화인가 이만희 감독의 원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그 영화가 제목처럼 뭔가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결말이 되자 처음으로 완전히 돌아와요. 원점으로 돌아오는 구조인데 이 작품도 약간 비슷한 느낌을 주면서 굉장히 좀 우울하고 암울하고 좀 시대의 공기를 느끼게 해주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1970년에 발표된 작품이니까, 그러니까 저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나왔던 그 소설인 거잖아요. 근데 읽으면서 되게 시대가 많이 물론 극중 배경은 이제 50년대 이후니까 네. 그 시대적 배경은 있긴 한데 보통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할 때는 대개 보면 어떤 뭐 사회라든지 집단이라든지 굉장히 좀 거대한 이야기를 펼쳐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 아이의 어떤 개인이라는 인물을 맞아요. 통해서 역사를 반추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개인의 어떤 집중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굉장히 좀 현대적인 어떤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또 지금 읽기에도 굉장히 좀 수월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1970년대에 뭐 황석영 작가라든가 조세희 네. 작가가 뭐 이를테면 분단 문제나 어떤 계급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면 최인호 작가 같은 경우는 도시문화, 이른바 청년문화라고 하는 그 기수로서 네.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뭐 술꾼이라는 작품도 사실은 이제 도시적인 어떤 분위기와 또 연관시켜서 읽을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낭독한 부분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우선 이 아이가 지금 아버지를 찾으러 왔는데 왜 이 어른들이 아이에게 술을 권할까 의아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항상 이 아버지의 행방이 어디 있는지 안다는 듯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거기로 가기 전에 한번 술 한잔 하고 가라는 어떤 그런 제스처들을 취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이 상황 설명인 걸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끝까지 읽다 보면 거기에는 또 다른 이제 레이어가 있다는 것이 그쵸. 드러나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집에서 어머니가 피를 토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찾으러 왔다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겪고 있는 아이가 말하는 고통이 그 당시에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무감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고통들이 만연해 있었다라는 네. 걸 방증하는 뭐 대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낭독의 맨 마지막 부분. 술꾼인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 생각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죠. 술꾼들은 이제 너무 취해서 집을 저주하고 뭐 아내를 저주하고 자식들을 저주하고 생활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리고 도대체가 살아가는 그 자체를 저주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겪는 고통이 이 장면의 끝에서는 술꾼들이 네. 예. 함께 사실은 공유하고 있는 그쵸. 어떤 아픔이라는 것으로 또 장면이 일단락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문장이 굉장히 좀 그 인상적인 게 고개를 들이밀고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첫 문장에서 그 앞이 좀 생략돼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뭐냐면 그 다음 집 갈 때 이 아이가 항상 그 창문으로 누가 있는지를 살펴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들어올 때도 분명히 살펴봤을 거고 아버지가 없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이게 그 작가님이 아마 기교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이 작품에서 주는 어떤 일종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기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우리는 그냥 이게 처음에 얼굴 들이밀고 들어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앞에 또 뭐가 있었는데 그게 아까 또 구한의 MD님께서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순환 구조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의 좀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제가 또 구한의 MD님께 질문 하나 드리면 아마 읽으면서 굉장히 좀 인상적인 대목들이 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기억에 남는 그 대목이 좀 있으신가요? 특정한 대목이 좀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다기보다는 네. 이 작품 전반의 느낌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약간 모던하고 현대적이다 하면은 우리는 이게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좀 그 환상적이거나 몽환적이지 않고 뭐 실제적인 그 이야기 구조를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이 책은 이 작품은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다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뭐 실제로 누구나 경험을 해봤을 수 있는 일인데 이상하게 느낌이 굉장히 기이하더라고요. 이런 걸 영어로 그 언캐니하다고 네. 하나요? 네. 데이비드 린치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리얼하고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음산하고 스산함을 주는. 그래서
이런 좀 안개 속에 갇힌 듯한 모호하고 음울하고 음산한 분위기. 이런 게 가장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이 책의 정치를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찾아온 술집에서는 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던 이 아이가 두 번째는 이제 평양집이라고 하는 술집으로 갑니다. 제가 아까 나 폐양집으로 가가시오라고 했던 그 폐양집이 평양집인데요. 이제 평양집에 가서 또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두 사람과 마주치죠. 한 명은 이제 구렛나룻을 기른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술만 마시면 웃음을 터뜨린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칼칼칼 이렇게 웃죠. 칼칼칼이라고 네. 소설에는 그 웃음소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남자는 전쟁에서 오른손을 잃은 그리고 이 구렛나루를 기른 남자와는 상당히 대비되는 과묵한 남자입니다. 네. 근데 이 남자는 툭하면 나이프를 던져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도 보면 이 소년을 거의 뭐 살해하다시피 하려고 했던 네, 그런 일화도 있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평양집으로 간 이 소년이 그 나이프 남자와 또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그 장면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너희 아버진 오늘 밤 찾을 수 없을 게다. 찾을 수 있시오. 그는 단호하게 단정을 내렸다. 그래, 오늘 못 찾으면 내일 찾아도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오늘 안으로 찾아내야 해요. 오만이가 죽어가고 있시오. 방금 피토하는 걸 보고 막 떼어나왔시오. 입으로 뻘건 피를 토하고 누워서 가느다란 목소리로 날더러 아버지를 찾아오라고 했시오. 아버지만 찾으면 오만이는 나을 수 있시오. 아이는 가장 알맞은 기회를 잡아 제멋대로 탁자 위에 술잔을 들었다. 그리고 날렵하게 입안에 털어넣었다. 아바진 술꾼이긴 하지만 아지반하고는 달라요. 구리가 뛰고도 금을 만들었으니까요. 금말이야요. 그 한 잔의 술이 그를 자유롭게 했다. 헤어질 때 들이켜는 마지막 술처럼 그 한 잔의 새로운 술은 그를 기쁘게 했다. 그는 젓갈을 들고 탁자를 두들기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구렛나룻은 별로 놀란 기색도 없이 수염 속에서 종이 먹는 양처럼 소리 없이 웃었다. 다른 사내는 어항 같은 눈으로 술집 안 천장만을 노려보고 있었다. 누가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그는 며칠이고 그렇게 앉아있을 것 같았다. 아이는 기회를 보아 손을 뻗쳐 술병을 집어 다시 술을 따랐다. 우라바진 술만 먹으면 항상 울었댔시오.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구렛나룻마저 이젠 웃지 않았다. 어디선가 밤고양이가 울었고 피로와 슬픔이 천장에서부터 무겁게 내려앉았다. 아이는 자기가 따른 술잔을 들어 눈치를 보아가며 조금씩 혀끝으로 핥았다. 술집 작부는 담배를 피우며 가끔 이쪽을 쳐다보았고 기묘한 구성을 이루고 있는 세 사람을 훑어보았다. 이제 아이는 홍당무처럼 상기되고 딸꾹질을 시작했다. 네, 재미있는 문제 하나 낼라요. 왜 개가 오줌을 누울 때 한 다리 들고 누는 줄 알아요? 모른다. 두 다리 다 들면 넘어지잖아요. 술은 이제 그의 온몸을 취하게 하고 아이는 지극히 만족한 상태로 술의 유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앞으로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젓갈을 들어 탁자를 치며 되지 못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사내가 잠에서 깨어난 듯 흠칫하며 나이프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나이프가 아이의 목을 겨누었다. 아이는 멍하니 그를 올려다보았다. 사내의 눈이 병적으로 빛나고 있었으며 말린 입술 아래로는 흰 웃음이 무기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요 술주정뱅이 꼬마 자식아! 사내는 짖었다. 내 널 편하게 죽여주마! 아이는 무어라고 한거하려 했으나 혀를 놀리는 것이 쓸데없는 짓임을 알았다. 꼼짝 마라! 이 꼬마야! 그의 왼손 안에서 번쩍이는 나이프는 그 아이의 목을 노리고 있었다. 아이는 목 근처에 가벼운 통증이 오는 것을 느꼈고 그는 아니한 생명의 탄식 소리를 들었다. 망할 놈의 목이다. 사내의 손이 출발을 알리는 체육교사의 그것처럼 잔뜩 축혀졌다. 그의 소나귀에서 칼날은 작은 새처럼 불꽃이 튀었다. 그리고 그 칼은 순간 허공을 그어내렸다. 아이는 공기와 마찰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부싯돌을 긋는 것 같은 찰나적인 섬광이 그의 손에서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사내의 손이 제 가슴을 찌르고 탁자 앞으로 꼬꾸라지는 것을 보았다. 아이는 총알처럼 술집에서 퉁겨져 나왔다. 바보 같은 자식이다. 허남홍 평론가님은 이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전쟁이 끝난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 혼란한 상황들은 계속 지속되는데 그 전쟁을 겪다 보니까 물론 겪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또 그 여파가 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살아가기는 굉장히 좀 힘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인물들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 저는 이 술꾼을 읽으면서 생각났던 어떤 현대 영화가 트레인스포팅이라는 작품이 저는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면 제정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에 취해 있지 않으면 그 힘든 현실들을 참아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트레인스포팅 같은 작품도 그 당대 이제 젊은이들이 이안 맥그리거 주연의 영화죠. 예, 거기서 스코틀랜드의 젊은이들이 또 취직도 안 되고 그렇다고 뭐 제대로 돌아가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약을 하지 않으면 그 현실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잘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마 최인호 작가님의 작품들, 뭐 술꾼은 아니지만 영화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그런 부분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에 나오는 그 구렛나루의 사내도 상당히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 그 아내가 이 전쟁 때 뭐 사망을 했다라는 것도 언급을 하지만 그냥 웃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독자에게 굉장히 기괴한 느낌을 주죠. 그렇죠. 이 사람은 개인사에서 아주 슬픈 일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웃는 걸까? 이게 진짜 웃는 게 아니고 사실은 술을 마시고 어떤 반작용으로서 자기 감정을 그런 식으로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는 우스개처럼 이 남자 구렛나루 남자가 웃는 모습을 캬캬캬이라고 쓴 거에 대해서 그냥 우스개처럼 얘기를 했지만 저는 작가님이 그 웃음소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이 대목에서 어울릴까? 그러니까 그 기괴한 느낌을 주는 웃음소리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아마 이제 캘캘캘이라는 웃음소리가 좀 나왔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리고 이 나이프를 든 남자, 한쪽 팔이 없는 이 남자가 소년을 보고 내가 널 편하게 죽여주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남자가 이 소년을 죽이려고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또 궁금한 생각이 들죠. 혹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한의 MD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크립트를 준비하지 않는데 거의 아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편이라서 저도 곤란해서 돌렸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구레나룻의 남자도 그랬지만 이 오른손을 잃은 남자 역시도 어떻게 보면 그 아이와 관련한 아픈 어떤 기억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 기억을 또 잊기 위해서 좀 더 그러니까 자극적으로 더 비극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하거든요. 이 소년의 정체를 유일하게 꿰뚫어본 인물이 저는 그렇군요. 이 나이프를 던지는 남자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난 여름에 이 나무 인형을 깎는 일을 하는 이 남자와 이제 만난 적이 있는 이 소년을 이렇게 사내는 생각을 합니다.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사내의 눈에선 노골적인 경멸이 번뜩였다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건 스포일러니까 언급하긴 좀 그렇지만 이 아이가 사실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순진한 소년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소년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 어쩌면 이 소년을 내가 그냥 보내버리는 편이 더 윤리적인 게 아닐까? 저는 이 남자가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게 이제 실제로 실행으로 옮기진 못했고 결국엔 자기 자신을 찌르는 방식으로 이 세상과 마감을 하게 된 것인데 이 나이프 든 남자가 그런 점에서 그냥 악역이라기보다는 이 소년의 어떤 실체를 더 궁금하게 만들고 이 소년이 진짜 어떤 인물인가를 더 드러나게 해주는 그런 인물로 또 이 나이프 든 남자가 등장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2시간 만에 다 쓰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럴까요? 2시간 안에 막. 진짜 2시간 안에 썼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다른 내용이 또 있나요? 뭐 반은 믿을 수 있고 반은 못 믿겠다라는 쪽인데요. 여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뭐 나이프를 든 남자도 그렇고요. 구렛나룻의
남자도 그렇고요. 혹은 소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사실 그 책을 다 읽지 못해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뭔가 우리나라의 그 전후 네. 그 시대 때 그 아이가 저는 뭔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게 아닐까. 우리나라가 이제 전후를 걷고 지금 이렇게 피폐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나이프 사나이처럼 절망적이라면은 차라리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라는 거는 진짜 아이가 아니라 뭔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술꾼을 알레고리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레고리라는 건 어떤 다른 실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화적인 형식을 빌려오는 건데 실은 이 작품을 보면 리얼리티가 그렇게 있어 보이는 작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계속 같은 술집을 몇 번이나 돌면서 지금 아버지를 찾으러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정말 반복적으로 리얼하게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아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고 답변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걸 알레고리적으로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전후에 피폐해진 어떤 한국적인 현실 안에서 이 아이로 상징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이렇게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모든 인물들이 다 술에 취해 있죠. 이것 자체가 그 당대의 어떤 정신을 똑바로 가눌 수 없었던 사람들에 대한 그 자체의 상징이다. 저는 뭐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른팔 그 남자가 이 아이의 어떤 실체를 아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 남자 역시도 그 아이와 같은 어떤 생활들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고 그 자신의 어떤 어린 시절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국 저렇게 커봤자 나처럼 또 힘든 어떤 생활을 하게 될 거고 그렇다면 그 칼을 겨누게 되는데 그 마지막 과정에 그 칼이 향하는 방향이 그래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미래를 좀 유예시켜주는 어떤 느낌도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알레고리처럼 읽게 된다면 또 더욱 좀 깊이가 더 생기는 지점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또 이게 작가님의 어떤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실력인 거겠죠. 네. 네. 이 작품에 대해서 이미 뭐 여러 평론가들이 평을 내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병익이라는 평론가는 최인호의 이 아이라는 주인공들이 미래에 대한 거부로 나타난다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라는 건 끊임없이 열리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아이 자체가 미래를 거부하고 있는 형상으로 나타나니까 최인호의 이 작품이 그만큼 절망적이다라고 평을 했고 또 실제로 최인호 작가는 술꾼뿐만 아니라 뭐 모범동화나 처세술개론 같은 단편 작품들에서도 그 주인공을 그 아이들로 설정해서 또 펼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막 도박도 잘하고 음주도 잘하고 어른들의 기술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과연 진짜 아이라고 할 수 있느냐? 어쩌면 어른과 매우 유사한 형태. 그렇지만 또 어른은 아닌 아주 기괴한 형태의 반어른이라고 또 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인호 작가님의 그 소설을 이제 영화로 만든 작품들을 보면 되게 보고 있으면 뭐 어딘가에 취해 있거나, 그러니까 깊고 푸른 밤 같은 경우는 극중의 안성기가 막 그쵸. 같은 취해 있죠. 고래사냥 같은 경우는 취해 있지 않더라도 극중의 안성기가 일부러 좀 바보 같고 좀 그런 행동들을 하죠. 또 뭐 바보들의 행진 보면 항상 그 남자 주인공들 술 마시죠. 네. 대학생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취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어떤 세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또 최인호 작가님의 인장처럼 계속해서 영화에서도 그렇고 소설에서 또 살아남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네. 자, 이제는 마지막 저희가 낭독을 해드릴 텐데요. 이 아이가 거리에 나와서 쓰러진 취객의 옷에서 지폐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들고 어디론가 가는데요. 그곳이 어디냐? 바로 술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는 공손히 인사를 했다. 그러자 봉창문이 열리고 머리를 풀어헤친 작부가 나타났다. 업대도 너희 애빈 안 왔다니까? 알고 있시오. 아이는 추워하면서 두 손을 마주 비볐다. 그런 것쯤은 알고 있시오. 그럼 뭐 때문에 잠도 안 자고 이러지? 아버진
이제 필요 없시오. 소녀는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단정을 내렸다. 그리고는 얼굴의 근육을 움직였으나 그것은 우는 것처럼 뒤틀리었다. 그는 석양을 향해 우는 거위처럼 목신 소리를 냈다. 아주머니, 나 술 마시러 왔시오. 이 애가 미쳤나? 딱 2잔만 먹가시오. 돈도 있시오. 정말이지 취하고 싶어요. 내 주량은 내가 잘 알고 있시오. 2잔만, 딱 2잔 더 먹으면 꿈도 없이 잘 잘 수 있가시오. 지금 이 정도에서 그치면 안 먹은 것보담도 못하고 잠도 잘 오디라 하는 있기니. 아이는 민물고기처럼 웃었다. 주방의 불빛이 쓸쓸히 한 줌 그의 얼굴에 비끼고 있었다. 여인은 잠시 생각해보는 얼굴이더니 그런 여인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갑작스런 몸짓으로 문을 열어주었다. 아이는 비실비실 술집 안으로 들어섰고 여인은 하품을 해가며 주방으로 걸어가 술병을 날라왔다. 아이는 한기가 도는 탁자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술병을 들고 아이에게 술을 따라주었다. 아이는 석윤에 나는 막소주잔을 앞에 놓고 잠시 숨을 가누었다. 어두운 불빛 속에서 술잔을 마주하고 앉은 소년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엄숙해 보이기도 했다. 그가 단정하게 앉아 손을 들어 술잔을 줄 때마다 불빛이 하얗게 불나방 비늘처럼 흩어져서 그는 마치 파종을 하는 소년처럼 보였다. 한 잔이 다 비워지자 그는 가볍게 손끝으로 탁자를 두들겼고 그녀는 술병을 들어 인심후하게 가득 따라주었다. 우리 아버진 술만 먹으면 울었시오. 그렇지만 난 보다시피 울긴 하나요. 방 안에서 어린애 우는 소리가 났다. 그러나 여인은 내버려 두었다. 어린애는 제풀에 울다 그쳐버릴 것이다. 그는 수전증에 걸린 사람처럼 떨리는 손으로 다시 잔을 들어 마셨다. 그것은 매우 짧은 환희였다. 아이는 천천히 일어섰다. 아주머니, 내가 클 때까지만 죽디 말라요. 그저 입 꽉 물고 참아보라요. 아이는 문간에서 고개를 숙였다. 여인은 문을 닫으며 큰 소리로 무어라고 소리쳤다. 잘 가거라. 그리고 다신 오지 말아라. 아이가 술을 달라고 하니까 처음엔 좀 그 주인도 좀 꺼림칙해 하다가 네. 나중에는 이제 술도 따라주고 그럽니다. 그 후에 이 아이가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주머니, 내가 클 때까지만 죽디 말라요. 그저 입 꽉 물고 참아보라요. 라고 말을 네. 하고 이 술집 주인인 여인은 또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렇죠. 잘 가거라. 그리고 다신 오지 말아라. 네. 뭐 이 여인 자체는 이 아이가 뭐 이렇게 처음 온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왔을 거고 왜 그런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지 말라고 했을 거고 또 근데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술을 주고 싶진 않아도 또 생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돈을 주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술을 따라주는 걸 수도 있을 테고 저는 그 대목에서 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아이가 술을 굉장히 많이 걸친 상황이잖아요. 이제 2잔만 먹으면 완전히 쓰러질 텐데 그래서 그 술집에 들어갈 때 그 창에 성에가 굉장히 잔뜩 껴있는데 그 손으로 이제 닦고선 그 안을 바라보는데 아마 그 상태, 보이는 상태가 어떻게 보면 오목유리들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미 술에 취한 상태도 그렇고 그래서 막소주를 그 여자가 따라줬을 때도 그 조명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빛나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 역시도 이 아이의 이제 상태가 더 취해가는구나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시각적으로 굉장히 좀 잘 드러나게 또 설명해준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대사, 네. 아주머니, 내가 클 때까지만 죽지 말라요. 그저 입 꽉 물고 참아보라요. 이게 진짜 아줌마한테 한 얘기일까? 전 그런 생각이 그렇군요. 들더라고요. 네. 어쩌면 소년이 아주머니한테 했던 이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한 다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이 소년이 지금 입 꽉 물고 지금의 현실을 이렇게 참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그 참아냄의 방식이 뭐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이 소녀는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지금 이 시대를 견디고 있다. 뭐 저는 이렇게 봤고요. 네. 그리고 이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잘 가거라 그리고 다신 오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이 다신 오지 말아라와 잘 가거라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 모순 형용 같은 게 있어요. 네. 잘 가거라. 그러니까 전송을 아름답게 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여기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금지까지 함께 내리잖아요. 그 얘기는 이 아주머니가 이 대사를 통해서 결국 아이를 쫓아낸다라기보다는 이 술집에 더 이상 발들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네가 이 꽉 물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라. 그렇죠, 예. 라고 하는 어떤 격려처럼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술꾼이라는 제목 자체가 더 깊이 오는 게 술꾼들은 그런 거잖아요. 술을 끊는 게 아니라 참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얘기해도. 그러니까 그 아이 역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지내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여자분께서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다 인식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형용 모순적인 또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네. 저희가 이렇게 좀 세 대목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지금 오신 분들께서는 또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이름 말해도 되나? 제가 서점 북티크라는 서점에서 책 모임을 했는데 거기서 마지막 날에 이걸 다 같이 읽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막 휘리릭 읽고 뭔가 어둡고 씁쓸하긴 한데 뭔지 잘 모르겠다 생각했는데 그분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나니까 뭔가 그 70년대 사회상을 반영한 것 같고 모두가 취해 있고 취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회를 보여주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비슷한 얘기 나온 것 같아서 좀 재밌었고 그 평양집 다음에 간 술집에서 그 술집 여주인한테 그 죽지 말고 살아있으라고 한 그 말 의미가 뭘까 되게 그때 답을 못 내렸었는데 네 오늘 들어서 되게 그렇구나 잘 들었어요. 네, 전 어제 밤에 늦게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막소주라는 게 도대체 뭘까? 어떤 맛일까? 한번 조금이라도 맛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소주, 막걸리, 다양한 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읽으면서 술이 땡기더라고요. 술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서 냉장고에서 클라우드 맥주를 한 캔 먹으면서 읽었는데요. 사실 읽으면서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근데 이런 시간에 내가 좀 몰랐던 내용을 좀 많이 알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정말 그 이상으로 좀 의미심장했던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캐션을 좀 푼 것 같아서 참 반갑고요. 이 책에서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 작은 아이의 아버지 이름이 국승현이더라고요. 근데 제 남편의 절친의 이름이 국승현이에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찾았네요. 남편에게도 당신도 이 책을 꼭 읽고 이 모임에 가야 된다. 그래서 남편도 너무 짧은 분량이라 같이 읽고 왔는데 여러 가지로 유익한 시간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국승현 님이 안 그래도 저는 실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국승현님을 친구로 둔 국승현이는 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 이름이 나오기가 어려운 이름인데 그게 탁 나오길래 혹시 내 동창이 혹시 연관을 시켜보지만 연관이 전혀 안 돼요. 그 나보고 저도 여기 영문도 모르고 얼떨결에 왔어요. 저는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데. 아닙니다. 여기 집사람이 이제 그런 거 안 좋아해.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북콘서트 이런 데 자주 가고. 그런데 영문도 모르고 항상 저는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저도 술을 아주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제 아버님이 아주 너무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술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도 보니까 그 DNA가 어디 안 가더라고. 그대로 나한테 물려받아가지고. 술을 많이 먹어요, 저도. 이게 참 왜 이런가. 어머님 표정이요. 술 적당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표정을 지으셨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최인호 작가님 이름만 알고 여기서 다룬다고 해서 처음으로 읽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짧았지만 굉장히 밀도 있게 그 당시를 압축적으로 되게 굉장히 잘 리얼하게 보여줬다는 것에 되게 놀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거리감이 있게 소설을 쓰셨더라고요. 되게 슬픈 상황이고 그 아이도 굉장히 불쌍한데도 거기에 대해 어떤 일체의 동정이라던가 어떤 감정이입 없이도 이렇게 거리감 있게 글을 잘 쓰셨다는 거에 굉장히 놀랐고 70년대 소설답지 않게 되게 현대적이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그때 당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도 이 소설처럼 이렇게 힘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고
그리고 소설은 굉장히 슬펐는데 지금은 너무 이 녹음실은 굉장히 또 해피해서 아이러니하죠. 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될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공개 방송을 할 때 이제 어떤 주제를 잡아야 하잖아요. 근데 PD님이 낯선이라는 주제로 저희한테 소설을 준비하라고 해서 뭐 저희는 이제 최인호 작가님의 이 술꾼. 왜냐하면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낯설고 특히나 주인공인 소년도 저희는 낯설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골랐고 또 고전편에서 다룰 까미의 이방인 같은 경우는 제목 자체가 스트레인저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낯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한 것인데 이 술꾼 같은 경우는 또 모던한 작품을 쓴다고 하는 한국의 젊은 작가들도 많이 좋아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김태용 작가도 이 술꾼을 명단편으로 꼽았지만 디어 랄프 로렌이라는 장편을 썼죠. 손보미 작가도 이 최인호 작가님의 술꾼을 아주 뛰어난 자기가 애정하는 소설로 꼽습니다. 그래서 최인호 작가가 가진 영향력이 그 후대의 작가들에게도 계속 되고 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쯤에서 허남웅 평론가님의 시간입니다. 그런가요? 예. 네, 한 줄평. 한 줄평이요? 네. 항상 그걸 준비해 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까먹어요. 영화 평론가들은 늘 한 줄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 대한 평만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 한 줄평을 제가 놓치게 될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사실은 생각해둔 게 있었습니다. 읽고 나서 생각해뒀는데요. 그 아버지 찾아 산말리가 술 찾아 산말리로 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찾아 산말리가 술 찾아 산말리로. 원래는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네. 아니, 굳이 그렇게 안 달아주셔도 돼요. 네. 그럼 한번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들어보죠. 그냥 한 줄평이? 네. 이게 무슨 복수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차갑게 말씀하세요? 네. 제가 준비한 한 줄평은 이건 권여선 작가님의 소설 제목이기도 한데요. 안녕 주정뱅이입니다. 이때 안녕은 헬로우의 의미가 아니고요. 굿바이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술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여선 작가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안녕을 중의적인 의미로 쓴 것인데 저는 술꾼을 읽으면서 이런 주정뱅이를 만드는 사회 그리고 그 시대와는 결별을 해야겠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최인호 작가의 술꾼뿐만 아니라 식민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현진건 작가의 술권하는 사회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100여 년 전부터 70년대를 거쳐서 지금도 한국의 술 소비량은 세계에서 손에 꼽죠. 왜 우리가 이렇게 술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하는 걸까? 현실이 그렇게 우리를 옥죄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과는 결별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안녕 주정뱅이라는 한 줄평을 달아봤습니다. 며칠 준비하신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며칠 준비하셨어요? 한 줄평이 아니라 지금 한 문단을 말씀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낭만사전 공개 방송으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구한엠드님 어떠셨습니까? 네, 보통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에 책을 판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거 무슨 국정원 왜냐면 이렇게 얼굴을 뵙지 못하고 하니까요.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구한의 MD님 이제 보내드리고요. 또 새로운 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구한의 MD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한의 MD님을 보내드리고 지금 스튜디오에는 두 분께서 새로 오셨는데요. 바로 박혜진 평론가님과 또 김성현 배우님입니다. 두 분은 낭만서점 고전편 또 진행하고 계시죠?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학평론가 박혜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1부를 아직 마치지 않고 이렇게 두 분을 초대한 이유는 오늘이 공개 방송인 만큼 또 특별히 낭만서점을 자주 청취해 주시는 또 낭만서점을 아껴주시는 분들을 모신 거잖아요. 또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여러분께 좀 마이크를 건네드리고요. 혹시 그간 방송을 들으시면서 들었던 궁금증들 뭐 혹은 마음에 안 드셨던 것들
허이는 왜 연기를 그렇게 하냐 부터 시작해서 허남문 평론가의 목소리를 특히 웃음소리를 줄여달라 뭐 괜찮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포문을 열어도 괜찮을까요? 네. 저도 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두 분께 여쭤봤어요. 네, 저는 김성현 배우님께 궁금한데요. 네. 항상 올 때마다 저는 이제 고민이 이렇게 낭독을 하게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연기의 어떤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허위평론가님 보면 굉장히 오래 하셨던 분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두 분도 오래 하시고 또 배우님이시니까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낭독을 할 때 연기를 할 때 저한테 좀 팁 같은 걸 좀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스크립트에 없어서 저희 그렇지 않아도 네. 밖에 앉아 있으면서 그 낭독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저희가 지난 편 방송이 여자의 일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의 일생에 대한 코멘트를 성현 씨가 좀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여자일생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너무 좀 과했나 싶어서. 근데 저도 이제 그 편을 들으면서 못 듣겠더라고요. 운전을 하시다가 네. 본인 목소리 연기 나오는 순간에 너무 깜짝 놀라셔가지고. 내가 이럴 필요까지 있었나? 너무 몰입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낭독하면서 매번 저희가 소설, 다루면서 이제 인물들이 좀 다르니까, 최대한 좀 그 인물을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스튜디오 아니고 앉아 있다 보니까, 그런 좀 조절들이 좀 잘 안 될 때도 있고 한데요. 많이 읽어보고 옵니다. 많이 읽어야 된대요. 네. 저 항상 많이 읽고 캐릭터를 이해를 하는데 낭독이 시작되면 그 캐릭터도 온데간데 없고 이해도 온데간데 없고 항상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 들으니까 결국에는 지름길은 없고 그냥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 가지 이제 부탁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운명과 분노를 허남문 평론가님께서 골라주셔서, 이걸 조금 중간 정도까지 듣다가 이제 책을 읽고 들어야겠다 생각을 들고 구매를 했는데, 지금 실제로 만나보니까 굉장히 이제 두껍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꺼운 책들은 이게 한 2주 텀이면 괜찮겠는데 일주일 텀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왜 그러셨냐고요. 그게 이제 운명과 분노 편 하는 게 이제 제가 여기 고정으로 이제 진행하게 돼서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아무래도 그 전에 했던 것들은 저는 아예 지식이 없으니까 지금 시작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운명과 분노 라는 것을 이제 선정을 했던 거고, 또 말씀드렸더니 언젠가는 꼭 하고 싶었던 책이다 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럼 이거다 라고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첫 주니까 그 당시에는 의욕이 굉장히 앞섰어요. 근데 저도 읽다가 거의 막 실신 상태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두꺼운 책은 좀 기간을 두고 해야 될까다는 좀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이 충고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있으니까요.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더 2주차로 길게 다뤄주셔도 좋겠다. 네네. 그런 제언도 좋네요. 그러게요. 사실은 그때 하면서도 좀 한계를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2장은 아예 다루지를 못하니까요. 1장만 가지고는 그 작품의 전체를 다 얘기하기 힘들어서 안 그래도 허위평론가님께서도 이게 2부를 얘기 안 해서 좀 이렇게 아쉽다는 그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또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저희 PD님과 또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낭만서점 139회 미래를 거부하는 소년 최인호 작가의 술꾼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하게 낭만서점 청취자분들께서 앞에 계셔서 저는 훨씬 에너지를 많이 얻고 방송을 진행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이게 첫 방송이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좀 낯설고 좀 겁이 났는데요. 확실히 이렇게 이제 이런 스튜디오에서 분위기는 굉장히 가족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GV 같은 거 할 땐 극장이 너무 크니까 거기는 좀 거리감 같은 게 있는데 여기 스튜디오에서 하니까 거리감이 없어서 훨씬 더 좀 친밀한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또
댓글로만 보시던 분들도 직접 보게 되니까요. 굉장히 반가웠고요. 예, 그래서 오늘 좀 좋은 경험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경험을 함께 하게 해주셔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낭만서점 공개 방송이 공지되는 그날까지 저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때도 여러분 기회가 되시고 여유가 되신다면 스튜디오 방문하셔서 또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고맙다는 인사 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